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양적 완화 정책과 소비자 물가 및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느냐면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경제 패널들 다수가 소비자 물가 상승을 두고 양적 완화 정책에서 원인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경제학 교과서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대부분이 알고 있고, 또 그것을 마치 진리인 양 암기한 사람도 적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현실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앞에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근본이죠 시대에는 그 양적 완화 정책과 물가 관계는 굉장히 밀접할 수밖에 없어요. 제도가 그러니까. 금이 있는 만큼만 보는 통화량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금보다 더 많은 통화를 공급하면 물가 상승은 필요하잖아요. 그건 화폐 제도가 그런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종이 화폐 시대에 살고 있고, 종이 화폐 제도 시대에 화폐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는 화폐 공급량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요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제가 8.15만이 방송할 때 화폐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물가 상승 요인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고, 그죠?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고,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이 물가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 일본처럼 부동산 투자에 소극적인 국가는 물가 얼마 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이것은 통화의 항해 문제만은 아니다 이거죠. 또 화폐 유통 속도의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고, 또 경제학 교과서는 본원 통화 중심으로 얘기하는데, 우린 지금 현재 경제활동 참여자들은 그 광의의 통화 중심, 즉 총통화 중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학 교과서가 잘못됐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인데, 그것이 마치 현실에 부합되는 이론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요 근래에도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은 대부분이 금리 인상 임박했다, 물가 때문에, 그죠? 물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 기준금리 인상밖에 없는 것처럼, 긴축만이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그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연준은 소극적이라는 거죠. 물론 그 중에 일부 그 경제학자 출신은 그 기준금리 인상에 또 적극적인 의원도 있어요. 그렇지만 현실은 다수가 그 기준금리 인상에 소극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에 그 소극적인 거거든요. 그 다수 의견을 반영하니까. 또 이제 그러면 다수는 그 연준 의원입니다. 연준 의원 다수는 왜 기준금리 인상에 소극적일까요? 결국은 기준금리 인상하더라도 물가 억제 효과가 크지 않다라는 거죠.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그것은 약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인상을 해도 물가 억제 효과가 없다는 것을 대부분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준이 물가 인상에 소극적입니다. 이것은 조금 더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물가 상승은 그 수요 측 인플레이션이냐 아니면 공급 측 인플레이션이냐, 또 물가에 영향을 주는 통화와 금리는 어떤 수준이냐, 그리고 통계를 보면 과거 10년간 이 상관관계는 있느냐, 쉽게 하면 통화량과 그 물가 상관관계는 있느냐, 그리고 그 무렵에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은 그러면 물가는 그 낮아지느냐, 이런 얘기 중심, 실제 있는 얘기 중심. 참고로 제가 그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노벨상을 그 수상자가 결정될 때는 이론이 발표되고 나서
한 10년 정도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10년 동안 그 이론이 있는지 검증을 받습니다. 특히 경제 분야는. 왜냐하면 경제학 이론이라는 것이 경제 현상을 연구해 가지고 보편타당한 그 진리라 할까요? 보편타당한 그 이론을 끌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현상이 가장 그 경제 이론의 기초가 된다는 거죠. 경제 현상을 설명할 수 없는 경제 이론은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 이론으로서 노벨상 수상자로 결정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요 한율연구소가 방송 시작하면서 한 얘기가 있는데, 경제 현장보다 위대한 경제학자는 없다. 경제 현상보다 그 똑똑한 경제 이론도 없다. 더 현실적인 경제 이론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벨상 수상자도 경제학 부분은 10년 동안 검증을 합니다. 그 이론이 현실성이 있는지. 마찬가지로 경제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는 경제 이론은 경제 이론으로서 인정받기 어렵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우리나라 경제 패널들은 50년 전에 근본이 제도 시대 등장한 경제 이론과 화폐 이론, 물가 이론을 가지고 아직도 현실에 유용한 그 경제 이론인 양 주장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마 일본 경제학자들이나 경제 패널들은 한국처럼 물가 상승을 두고 그 기준금리 인상을 요구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유독 이제 우리나라 교육방법이 암기식이니까 경제학자들도 대부분은 암기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2개월 동안 한 얘기들이 뭐 대부분 그런 얘기 중심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이제 물가도 업무도 해봤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가 아닌 시장금리 인상도 해봤고, 결국 그걸 하다 보면 이제 화폐를 연구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화폐 제도도, 또 화폐와 물가 관계도 또 알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시간 동안 이 화폐와 물가 금리 중심으로 업무를 해왔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똑같이 경제학 공부를 하고 의견도 다르고 처방책도 다르고 또 주식시장을 보는 눈도 다르고 채권시장 보는 눈도 다르고 또 실물경제를 보는 시각도 다른 거죠. 교과서는 동등한 교과서를 보고 배운 거죠. 저도 뭐 경제학 교과서 보고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과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난 2개월 동안 포유와 한율연구소 의견이 설득력이 있잖아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 포유와 한율연구소가 경제 현상에 맞는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제를 또 가지고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 인플레는 공급적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수요측 요인을 가지고는 수요측으로 발생한 인플레이션이라면 경제학자들이나 경제 패널들 주장이 맞아요. 그러나 또 경제활동도 보는 통화를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는 국가는 지금은 없습니다. 그거는 공산주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은 총통화를 가지고 그 경제활동해요. 또 기준금리를 가지고 경제활동하는 국가도 없어요. 대부분 시장금리에 기초해가지고 경제활동해요. 은행도 시장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 인상해요. 기업도 시장금리가 오르면 회사채 금리가 올라가요. 유통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시장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독 기준금리를 마치 하나님 모시듯이 모시고 있고, 그 다음에 보는 통화를 마치 모든 그 본질인 양 얘기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포유 한율연구소와 다른 경제 패널들의 그 견해차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예요. 그래서 오늘 구체적인 통계를 가지고 나왔는데 2007년부터 2017년까지와 그 이유를 구분해 가지고 보겠습니다. 뭐 미국과 일본인데 가로 속의 수치는 일본 수치예요. 가로 밖에 있는 수치는 이제 미국 수치고, 그래서 이 한국은행 통계인데
2007년 보는 통화 미국은 그 1조 달러가 안 됐습니다. 8천억 달러 정도 있었죠. 그런데 2017년에는 3조 8,200억 달러죠. 그러니까 한 4.5배 증가했네요. 일본이 같은 기간에 5배 가까이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2021년 8월 기준으로 하면 미국은 8배 증가했고 일본은 6배 정도 증가했네요. 일본이 그때 0.96조니까 9987 97 7배 정도 증가했네요. 그죠? 미국이 8배 증가하고 그 1년 동안 이제 미국이 통화량을 많이 늘렸고 또 2007년에 그 미국의 보는 통화량은 일본과 대비 필요한 통화량 대비 너무 작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통계만 놓고 보면 미국이 많이 증가했는데 필요한 통화량 대비 그 실제 화폐 공급량은 일본이 그때도 훨씬 많았죠. 근데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 일본이 필요한 통화량 대비 공급량이 훨씬 많은 일본이 제일 안정되어 있어요. 세계에서. 또 세계에서 필요한 통화량 대비 화폐 공급량이 가장 많은 나라도 보는 통화는 일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물가는 굉장히 안정되어 있어요. 금리도 일본이 가장 낮거든요. 2000년 들어와 가지고 0% 시대 금리를 전개한 국가가 일본이니까 그러니까 20년째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가 일본이에요. 그러면 금리와 물가 관계도 크지 않다는 것이 이제 뭐 일본을 보면 또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나라는 또 부동산 중심으로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죠. 결국은 돈이 어떤 시장으로 이동하느냐가 중요하죠. 풀린 돈이. 그런 것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물가의 관계를 보면 그 화폐 공급량은 2017년까지는 몇 배 증가했습니까? 미국은 4.5배, 일본은 5배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물가는 일본은 겨우 4% 정도 상승했어요. 그것도 10년 동안. 그러면 0.17%도 증가 아닌 거죠. 0.4%도 증가 아닌 거죠. 물가 얘기도 전년 대비로 하니까 복리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면 연평균으로 하면 결국 0.1% 정도 증가했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평균 18%니까 그 2007년 대비 2017년 기준연도 대비 18% 상승을 했으니까 이거 복리 개념이니까 전년 대비로 하면 그 뭡니까? 뭐 1.5% 정도 상승했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통화량과 물가 관계는 없고 금리와 물가 관계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10년 동안 저금리를 유지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2019년까지 안정되는데 통계를 제가 이제 5년 단위로 끊다보니 17년이 나왔는데 2019년까지 사실은 안정됐어요. 물가도 안정됐고 금리도 안정됐고 금리도 뭐 초저금리의 상태에서 안정됐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1년 동안 이제 통화량도 늘었지만은 또 공급량도 화폐 공급량도 늘었지만은 물가가 올랐어요. 그럼 불과 1년을 두고 통화량과 물가 관계를 강조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최소한도 노벨상도 10년은 검증하는데 1년을 놓고 그 얘기를 할 수 있느냐는 거죠. 또 과거의 근본위 제도 시대의 통화량과 물가 관계 이론을 가지고 종이화폐 시대, 대량 생산 시대, 그 다음에 무한 경쟁 시대에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는 경제 이론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준금리 인상해도 물가 상승 효과 없다, 물가 억제 효과 없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